네, 오후에는 이제 오후에 할 내용은요. 우리가 오전에 이제 인공 예선 미션 1을 어떻게 해야 됐는지 봤으니까 오후에 해야 될 건 이제 선생님들께 어떤 그 내용적인 면에서 좀 채워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아이들이 뭔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토의 활동이나 윤리적인 얘기를 하실 때 그래도 베이스는 많으실수록 수업이 잘 진행이 되니까 이미 많이 갖추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채워보고 시간이 되면 원래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아까 예시 자료 말씀하셨는데 원래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 자리에서 스크래치 다운받아서 선생님들께서 본인들 예시 자료 만들어서 가져가서 수업을 하시는 시간을 드리려고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그 시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이제 먼저 들어갈 건요. 인공지능의 양명성 PPT 요 내용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자신의 장점, 단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원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네. 인공지능 첫걸음이라는 되게 프로그램의 마지막 차시 영상이고요.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는 사회가 될 건가라는 주제의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은 이 아래에 있는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시면 한 20종류 정도의 인공지능에 관련된, 굳이 수준을 따지자면 한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영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EBS 이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솝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솝 스페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 영상이 올라가 있고, 이제 초등학생용 영상들도 여러 가지 올라와 있어서, 그건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면 강의 끝날 때쯤에 참고 자료들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볼 거는요, 이제 인공지능의 가치와 양면성. 이게 아마 미션 1 주제 다루시는데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 될 거고요. 일단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뭐 제가 예시로 그냥 쭉 나열해 봤어요. 이거는 제가 그 시중에 있는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들을 좀 보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적어 온 건데요. 일단 뭐 지구온난화, 불치병, 에너지 고갈, 실종자 수색 등의 어려운 문제를 인공지능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인공지능 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정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 비서가 인간을 편하게 해줄 것이다. 이거는 많은 부분 되고 있죠. 이제 글도 알아듣는 시대가 됐고, 도우미 로봇 등 보치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 학자들이 예상하는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영향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예측을 하고 있어요. 했고,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를 부수는 운동을 했던 것처럼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 일부를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유출 등의 문제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소수만을 위한 기술이 되어서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인간이 인공지능에 많은 부분 의존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게 오작동을 한다면 어떤 위협이 될까. 이러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수많은 영상이나 자료들에서 다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사람들,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사람, 뭐 긍정적인 사람 하면 이제 예시로 나왔던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얘기긴 한데요.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든 사람들이든 나눠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갈리는 사람은 없을 건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발달했을 때 두려운 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들이 오히려 인공지능을 따라할까 봐 두렵다고. 그러니까 인간성을 잃을까 봐 두렵다는 이야기도 최근 인터뷰에서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마 두 부분 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오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로봇을 인공지능으로 여긴다거나 아니면 몇 가지의 서비스만 가지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GPT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인공지능의 특정 영역에 불과하니까 그 한 가지 두 가지 사례가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지 않도록만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 넘겼네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 카테고리를 몇 가지 조금 정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미션이라고 관련된 부분일 텐데, 환경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갖고 저희가 예선 안내에도 추천 검색어로 넣어드리긴 했지만, 멸종 위기 동물들을 관찰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숲의 생애를 주기를 관리를 해서, 숲이라는 거는 인간보다는 되게 장기간 변하잖아요, 주기가. 그걸 좀 예측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후변화를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관리,
뭐 지진, 산불 등의 관리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는 이제 학생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사해보면 많이 나올 텐데, 이따가 볼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사회적 문제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문제에서도 시각장애인이나 저시각자를 위한 정보 접근 도움. 그래서 그런 안경 같은 거 개발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 썼을 때 안경이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해서 그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운전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리고 교육 불균형 해소는 이게 사실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접근하는 방법인데, 아이들 뭐 똑똑 수학 탐험대나 막 이런 거 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생활 문제에 있어서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은 항상 기술의 발전의 목적으로 되었던 거고요. 감정노동 대체해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미용실에서 안내하는 사람을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비서인지 인공지능 비서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텔레마케팅 혹은 전화 서비스 뭐 이런 거를 대체하면 인간의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고요. 식량 문제 해결 역시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 문제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교통 문제.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저희 학교 근처에서 이제 어린이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나서 다시 이제 안전 문제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부분 학교가 주택가에 있는데, 주택가들은 대부분 큰 도로보다는 작은 도로, 이면도로에 있어서 저희 학교 아이 같은 경우도 뭐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코너 같은 데 서 있었는데 자동차 회전 반경에 부딪혀갖고 사고가 났는데, 최근에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실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들이 없었으면 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실제로 이제 왓슨을 도입했다가 지금은 쓰진 않는다고 해요. 가천대학교 병원에서 썼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적인 문제로 인간의 목숨 아니면 인간의 중요한 결정은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는 대전제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개인의 질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특히 정신 상담이나 뇌인지 같은 경우는 인간이 분석하기가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부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 현상을 저희가 겪으면서 바이러스 예측이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될 것 같나요? 학생들한테 얘기해줘도 학생들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돼봐야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조사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최대한 학생들한테 많이 나열해 보도록 한 다음에 주제를 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을 할 때도 브레인스토밍을 사용하면 좋아요. 학생들에게 카테고리를 정하게 하는 거죠. 환경 문제, 생활 문제, 안전 문제, 교통 문제, 건강 문제 중에 모든별로 하나씩 골라서 여기서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자 하면 학생들이 자기들 의견도 낼 거고, 아니면 조사도 해볼 거고, 검색도 해볼 거고, 그리고 그 나온 것들 중에서 괜찮은 소재를 삼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브레인스토밍 도구가 있어요. 혹시 써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마인드맵 도구인데 사용해 보셨나요? 네, 제가 여기 패들렛에도 넣었는데
구글에 그냥 마인드맵 치면 바로 나와요. 요렇게 생긴 구글 검색으로 그냥 마인드맵 이렇게 치시면 여기 마인드 마이스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구글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법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학생들하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좀 누적해서 관리하고 싶으시면 여기 마인드 마이스터라고는 홈페이지고요. 구글로 계속하게 누르시면 구글 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계정 뭐 편한 거 고르셔서 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누르시고, 학교에서 사용하기 좋은 마인드맵 사이트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예시로 넣었던 것도 이걸로 만든 거고요. 여기에 보면 마인드맵 아니면 조직도 목록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사용법도 그 프레젠테이션에 다 들어 있는데요. 지금 학교별로 아이들 아마 뭐 크롬북이든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다 보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하실 때 뭐 마인드맵을 생성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만드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더하기, 사용법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여기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이 공유해서 편집 기능으로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든 별로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고요. 요 말고도 여기 보면 여기 인포메이션 버튼 있거든요. 여기에도 공유할 수 있고요. 링크 공유 활성화하면 링크로도 공유할 수 있고요. 링크 공유하면 편하겠죠. 이거 한 선생님께서 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공유 기능에서 편집 기능 주신 다음에 링크로 학급 홈페이지나 클래스팀 같은 데 넣어 주시면 학생들이 본인 디바이스로 와서 작성할 수 있고요. 작성된 거는 여기 내보내기 있죠. 내보내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뭐 PDF나 이런 걸로 내보내서 파워포인트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고, 근데 얘네는 근데 돈을 내야 돼요. 요건 돈을 내야 되니까 이미지 파일이나 아니면 PDF 파일로 내보내시면 산출물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뭐 여기 그 패들렛에 있는 대부분이 다 구글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넣어놨거든요. 일어나서 해놨기 때문에, 아니면 구글에서 만들었거나, 뭐 구글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하나 계정을 쓰면 편해서 일부러 그렇게 일어나 시켜놨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사회문제 해결 브레인스토밍 하실 때 요 마인드 마이스터예요. 요거 사용하시면 학생들하고 산출물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만드는 순서도 그 패들렛에 있는 PPT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초대하는 방법이랑 그 링크 공유하는 방법 다 넣어놨으니까요. 학생들 의견 모을 때 꼭 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뭘 하고 있을까, 그걸 좀 보여주기 좋은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여기 AI for Social Good이라고 해서, 이건 구글에서 마찬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글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AI for Social Good 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뭐 볼 때 너무 이상하진 않게는 번역이 되니까요. 한국어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
사회적 이익인데 사실 공익이고요.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AI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 번은 이제 프로젝트로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내려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여기 보면 AI 임팩트 챌린지, 뭐 기계학습 기본사항 살펴보기 하고, 요 아래에 보면 재밌는 게 있거든요. 맨 아래에 보면 홍수를 예측하는 거. 그리고 요게 재밌어요. 요게 뭐냐면 비정형 언어잖아요. 정형 언어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언어 사용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프로젝터에 본인들이 하나의 참여자가 돼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프로젝트가 나와요. 이것도 그냥 한국어 번역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유포니아라는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는 비표준 음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의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인식 모델을 훈련시켜서 음성 녹음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녹음하는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 내용이 뭔지는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 Project Euphonia is a Google research initiative focused on improving. 요거를 이제 자막을 코리안, 영어네. 요것도 한국어로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여기 아래 내려다보면 여기 이게 뭐냐면 이제 설문 링크가 있어요. 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도 도울 수 있어 라고 해서 학생들이 요 내용들을 설문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거를 좀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 가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근데 우리 영어를 못하니까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you must continue. 아닌데 했는데 두 개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로그인하고 시작을 하면 돼요. 예전에 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요거 홍수 예측하는 거, 여기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도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이런 것도 하나씩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냥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좋은 사이트라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갖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상하고 이제 어떻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조사학습 시키고 뭔가를 할 때 좀 보여주기 좋은 예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인공지능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제 그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께서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생각 펼치면서 마인드맵을 하시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렇게까지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대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소비자로서, 인공지능의 기초 사용자로서의 이제 윤리가 될 거고요. 근데 마지막 자리에 넣어놨지만 아이들에게 따로 구분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를 가르칠 때는 조금 관점을, 뭐 교수님들은 3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초등학생이면 2가지 정도는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공지능의 소비자로서 지금 우리 상태로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윤리가 먼저 선행이 된다면 이 내용이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이제 인공지능의 생산자로서, 저희가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어떤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윤리가 필요한가. 근데 그 관점도 필요한데 이걸 아이들에게 굳이 뭐 언어로 분리하진 않지만 수업 내용으로는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많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됐지만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인공지능 윤리 강의에서 사용되는 자료죠. 아시다시피 챗봇인데 이 챗봇이 학습을 좀 잘못 시켰더니 안 좋은 말을 쏟아내게 만들어서 예상치 않았겠죠. 사실은 좀 심심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말버시대로 만들었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학습시킬 때 잘못 학습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런 건 사실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자료랑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이 자료를 예시로 학생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사실 나쁜 표현이지만 실제로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거나 지인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선생님들한테만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업하실 때는 뭐 이런 거는 사실 보여주실 수 있는데 여기 장애인 관련된 거나 이런 내용은 안 보여주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이터 편향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수업을 믿은 요새 데이터 리터러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데이터가 가진 가장 큰 문제죠. 인공지능 윤리에서도 가장 크게 다루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까 양면성은 그냥 도입에 다루고 딜레마는 아직 답이 없으니까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편향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기도 좋고 학생들하고 활동을 할 때도 조금 학생들이 예상치 못했던 게 많이 나와서 흥미 있어 할 분야입니다. 데이터 편향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편향, 바이스라고 하는데 요 데이터 편향이 약간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현실과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그 장면이 너무 달라지는데 왜 달라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보면 학습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데 실제에서 일부분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마치 현실이 이렇게 된 것처럼 반영을 하는 인공지능은 확률이니까 근데 사실 여긴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 빨간색도 있는데 얘네들은 학습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은 보라색인 것처럼 나타내는 거 이게 대표적인 인공지능 편향을 나타내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비슷한 게 있죠. 사람은 편향이 아니라 편견이 있죠. 아마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4월 20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아마 저희 학교도 대부분 학교에서 했을 텐데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날 수업을 했고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그 대한민국 1교시 영상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편견. 거기에 이제 안내견도 나왔었고 아니면은 뭐 행동이 조금 튀는 친구 이야기도 있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편견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편견이 아예 없으면 사실 인간의 생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편견이 잘못 작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치면 편견이죠. 편향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편향이라고 하면 2020년에부터 인공지능의 편향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여기 포브스 걸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편향이 조금 인간에게 해로울 거다. 이거 안 해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인간의 편향이라고 해서 어쨌든 데이터는 인간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만약에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인간 자체, 데이터를 넣어주는 인간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데이터 학습하는 인공지능도 편향해서 올 거다. 그리고 데이터 편향의 대부분은 인간의 편향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편향을 일으키는 게 뭔가 봤더니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숨겨진 편향. 얘는 인공지능이 다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얘네가 막 딥러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얘네가 왜 이걸 판단했는지를 지금 알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워낙 학습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편향은 드러냈는데 얘가 왜 편향이 했는지 설계와 개발에서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영상에 나왔지만 면접자가
면접을 잘 치렀어요. 완벽한 이력서와 이걸 가지고 치른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없이 탈락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걸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알 수 없는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언젠가는 알려질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현재로서는 그런, 그래서 이걸 조금 제일 개선이 어려운 편향이라고 포브스에서는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서는 데이터 표본 편향. 이건 그거죠. 표본으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편향이 생겨 있다면, 예를 들어 이건 이따가 한번 저랑 실제로 체험 한번 해볼 건데, 데이터 중에 특정 숫자가 많으면 인공지능이 표본이 많은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편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실제로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으로 인력 채용하려고 했지만 알고리즘을 수정했죠. 왜냐면 그 이력서에도 남성들이 자주 쓰는 단어랑 여성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조금 다르대요. 근데 여기 막 요런 단어, 이게 주로 남성들의 이력서에 자주 들어가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있는 사람들만 많이 채용하도록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럼 성차별적인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수정했다라는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꼬리가 길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애초에 데이터가 없어 버린 거예요. 현실에는 있는데 학습시킨 데이터에 빠져버리면 이제 편향이 생기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데이터에 죽은 게 있는 사람이 빠졌거나 흑인이 빠져버리면 죽은 게 있는 사람한테 인식시켰더니 얼굴이 아님 이렇게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데이터가 없어서 생기는 편향. 데이터가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건 아닌데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편향이 발생하는 법. 그래서 이게 아마 자동차별로 다를 텐데, 자율주행 차들 중에 카메라로 이렇게 주행하는 차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사람 이렇게 다 인식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롱테일 편향이 발생하면 사람을 반식 못하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생김새에 사람이 튀어나와 버리면 사람으로 인식 안 해버리거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게 지금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의적 편향. 이것도 위험한 거죠. 일부러 편향을 발생하는. 이렇게 할까봐 좀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GPT가 나오고, GPT-4도 나오고, 인공지능, 요새는 그러니까 생성형 AI 막 이렇게 하는데, 마치 너무 똑똑한 것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독도 어느 나라 땅이니? 그랬더니 GPT가 자기는 그런 걸 대답할 수 없대요. 그리고 중립적이고, 자기는 분쟁적인 걸 대답할 수 없다고 해갖고 제가 GPT를 설득했어요. 이거는 분쟁이 아니다. 이건 진실이다. 그래갖고 제가 요새 GPT한테 물어보면 저번에 제가 그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일본은 한국 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일본 사람이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하면은 그때는 그 사람에 맞춰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해갖고 저랑 또 말싸움을 요새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건 농담으로 실제로 했던 일이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생성형 AI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AI에 대한 신뢰감을 갖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AI에게 편향을 심어 놓는다면 마치 대중들의 그걸 따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 그걸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갖고 보면은 실제로 이거를 악용하는 게 누구냐면, 선거 결과 예측 같은 걸 미리 SNS에 자기들만의 그냥 방식으로 해버리거나. 근데 그거를 공정하게, 인공지능 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SNS에 미리 대용량으로 한쪽 것만 선전물을 미리 많이 다 올려놓으면, 알고리즘은 공정해도 데이터에서 이미 고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칠 때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번 미션에서 스크래치 이후에 토의하는 걸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트에 보면 젠더 쉴드라는 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랑 저 페이스, IBM에서 만든 새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피부색과 성별로 이제 사람을 인식하는 걸 해봤대요. 그랬더니 요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시면 요 데이터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좀 숫자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 데이터형이 가장 많은 게 밝은 피부의 남성일 거잖아요. 백인 남성이 제일 많은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딱 됐을 때 얼굴로 인식하는 확률이 여기 보면은 라이터 남성, 이게 라이터 남성이 100인 남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이크로폰 100%, 99.2, IBM 99.7로 제일 높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건 어디였냐면 얼굴이 어두운 여성의 인식률이 가장 낮았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 편향돼요. 여기 뭐 라틴 계열이나 아시안이나 같이 했으면은 그 결과는 또 인식률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조사한 거로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 그 편향에 있어서는 데이터 표본 편향이 발생하게 된 거죠. 데이터 표본 차이가 워낙 나니까. 이 사이트 한번 학생들하고 들어가 보면 여기 설명하고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편향이 발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공정성이 당연히 낮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정성이 낮아지고 정확성이 낮아지는 인공지능은 믿지 못하니까 신뢰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데이터 편향이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그런 설문 같은 걸 시켜요.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자료 발표하기 이렇게 하고 아이들 또 조사를 막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설문지 만드는 걸 조금 더 열심히 지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만든 설문지를 잘 결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몇 명한테 물어봤는지, 그리고 설문을 예를 들어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밖에 하거든요. 이름, 성별, 학년, 반 하고 통계를 따로따로 내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 보면 친한 친구 몇 명, 그리고 막 10명 물어봐 놓고선 그래프 그려오고 이러면 10명으로 이게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데이터 다루는 활동을 할 때는 데이터의 편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데이터 편향이 발생한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이트도 링크 넣어놔서요. 여기서 학생들하고 보면서 바로 네, 아까 그 사진 나오죠. 남성과 여성 격차 이렇게 나오고,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게 일일이 확인해 보면서 아까 봤던 수치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번역해서 보시면 아마 학생들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조사했더니 이런 편향이 발생했구나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학생들하고 어떻게 편향하시면 좋냐면요. 구글 번역기 보면 이거를 제가 계속 했거든요. 작년부터 이 편향이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끊임없이 확인했는데, 가장 최근에도 학생들하고 활동을 했을 때 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 영어를 두 개 언어 이게 세 개 언어 중에 남성, 여성의 지칭 대명사 구분하지 않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녀, 뭐 she, her 이렇게 하는데 아예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지칭 쓰는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하고 인도네시아거든요. 오늘은 한번 터키어로 해볼게요. 터키어로 일부러 이제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의도적인 질문을 할게요. 뭐라고 질문하면 되겠냐면 he is a professor. 그리고 she is a nurse.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보면은 터키어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편향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거 거꾸로 해볼게요. She is a professor. He is a nurse. 이렇게. 그래서 의도가 있죠. 그녀는 교수님이야. 그는 간호사야. 이렇게 하고 여기 번역 결과가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건 지우고 거꾸로 넣어볼게요. 거꾸로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분명히 she is a professor로 넣었는데 he로 나왔죠. 그리고
he 있어 널스로 넣었는데 she로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은 거죠. 저도 이제 제 머릿속에도 편견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넣으면 편향 발견하기에 참 쉽겠다라고 해서 이런 예시를 넣은 거고 보시다시피 저는 분명히 여성분이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번역을 할 때 한 번 더 번역을 돌렸더니 성별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아이들 이거 보여주면 이제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나올까 얘기해보면 대부분 답을 맞춰요. 왜 이렇게 나올 것 같으세요? 데이터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 차이 때문에 어쨌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이나 이 번역에 사용됐던 데이터 중에 교수라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같이 나오는 단어 성별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글이면 요거에 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어딘가에서 어느 교재나 이런 데서 요걸 봤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쯤 되면 여기에 가로 열고 she, he 써줄 법도 한데 구글에서 아직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번역할 때. 예. 확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 한 가을부터 이 내용을 확인해서 봤던 건데 여전히 학생들하고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아요. 왜 이런 편향이 발생할까? 그럼 학생들이 이제 편향이 실제로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걸 학생들이 알 수 있습니다.